안녕하세요. 저는 예쁜 아들을 낳아 오순도순 착실하게 살아보려 노력하고 있는 강은이라고 합니다. 김은이로 30년을 살다가 7년째 강은이로 살고 있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보니 지난 37년간 저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가 싶어서 일기 쓰는 심정으로 사연을 써내려가 봅니다. 저는 고아였습니다. 제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른 채 단지 버려질 때 손목에 채워져 있던 팔찌로 인해 자신의 이름이 은이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원장님의 성을 딴 김은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았어요. 그런 제 인생, 막 우울하거나 회색비치기만은 하진 않았습니다. 침울할 것 같은 보육원에도 매일의 기쁨이라는 것이 소소하게 존재했고, 저는 착실하게 그 기쁨을 느끼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였거든요. 어릴 때의 기억은 대부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반복되는 일상을 보냈거든요. 특별한 일 없이. 그러다 머리라는 게 자라면서 함께 지내던 보육원 친구들과 제가 조금은 다른 경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때였어요.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 먹고 싶다. 넌 그게 기억이 나? 기억나지. 어떤 맛이었는지 같은 건 기억 안 나도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 된장찌개가 있었다는 것 정도는 기억나지. 진짜 억울하다. 나도 엄마 아빠 있었는데 진짜 거지 같은 인생이다. 부모님과의 기억으로 인해 그리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를 볼 때마다 저는 갓난아기 때 버려졌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날엔 형체도 향기도 알지 못하는 상상 속 부모를 그리워하며 울기도 했어요. 아무런 추억조차 만들어주지 않고 매몰차게 나를 버린 부모를 사무치게 그리워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성장기 속에서 제가 가장 애썼던 것은 다름 아닌 학교 성적이었어요. 사실 공부가 아니면 딱히 어디에도 마음 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정말 할 게 없어서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 공부가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공부만 할 수 없는 나이가 된다면 뭘 해야 할지 진심으로 막막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쉴 새 없이 문제를 풀고 암기를 하다 보면 저의 그 불쌍한 인생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좋았던 또 다른 이유는 함께 보육원에서 지내는 동생들이 교과목 내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때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 알려주고 나면 오 하고 감탄사를 뱉으며 역시 은희 언니 똑똑하고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는 게 듣기 좋았습니다. 정말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게다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이 유독 나를 챙겨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딱히 무언가를 해드린 게 없는 그저 수많은 학생들 중 하나일 뿐인데 그런 저를 유독 챙겨주시는 선생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인정받는 즐거움을 본격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이런 저의 성향을 알아봐 주시곤 직업 선택에 있어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딱히 뭔가 하고 싶은 것 없던 저에게 그럴듯한 좋은 꿈이었습니다. 정말 공부만 하면서 지독한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졸업 후엔 보육원에서 연장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또래의 친구들 중 대부분의 아이들이 나쁜 길을 걷거나 불량한 학교 생활을 했었어요. 저는 그들 중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로 앞으로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보육원의 동생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조건으로 보육원에서 더 지낼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학교 일정을 마치면 곧바로 보육원에 돌아와 집안일을 돕거나 동생들을 가르치며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의 웃는 소리가 가장 듣기 좋은 소리였습니다. 2학년이 되고부터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친구들은 호프집이나 햄버거, 빵집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남녀가 모여 추억을 쌓는 것에 설레어하기도 했지만 제게는 그런 로망 같은 것을 실천할 시간이 없었어요. 학업을 따라가랴, 아르바이트를 하랴, 외국어 공부를 하랴, 말이 좋아 꽃피는 청춘이지 실상은 아침 8시에 등교해서 밤 9시에 학교 교문을 벗어나는 고등학교 시절보다 더 바쁘고 정신없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호기심과 환상으로 가득했던 21살 제게는 너무나도 버거운 생활이었지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보육원에 돌아와 현실을 눈앞에 두면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래, 김은희. 네가 이렇게 안 살면 어쩔 거야. 여러 과제와의 싸움, 그리고 시험 앞에서의 좌절, 교생 실습과 졸업, 임용고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악착 같은 마음으로 결국 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보육원을 떠날 때가 되었더라고요. 두렵고 무섭고 개운했습니다. 보육원을 떠나는 날, 차마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지내던 방이 이렇게 넓었던가? 오랜 생활로 쌓여있던 짐들을 다 빼고 나니 텅 빈 공간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서운했지만 사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생각에, 이제 독립을 하면 그리워할 것이 생긴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보육원을 떠난 첫날 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니 눈물이 또르르 귓가를 타고 흐르더라고요. 홀가분하다고, 개운하다고 센 척했는데 외로운 마음이 더 컸나 봅니다. 매일 집에 오면 누군가 반겨주고 매일같이 시끄러운 곳에서 늘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이젠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 없이 정말 혼자라는 생각에 이겨내야지, 이겨내야지. 그날 밤 눈물을 흘리며 되새겼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요. 외로움 속에 시험에 합격을 하고 임용 배치가 될 때까지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습니다. 지내는 곳도 학교가 어디로 발령이 날지 모르니 섣불리 장기 계약을 할 수가 없어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내내 무언가를 하면서 바쁘게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 어딘가는 늘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저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시간은 잘 흘러갔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덧 저는 중학교 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아이들 틈에 있으면 외로움이 무엇인지 잊게 되었고 저는 그런 학교가 정말 좋았어요. 나름대로의 만족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은희쌤, 내가 좋은 사람 하나 알고 있는데 은희쌤하고 너무 잘 맞을 것 같아. 내가 다리 놔줄게요. 어때요? 하지만 교사라는 직업으로 일을 한 지 4년. 그 사이 학교도 옮기고 학생을 대하는 노하우도 늘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연애 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착실하지 못한 구석들이 있었고 제가 어렵게 살아와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일 때마다 참지 못하고 이별을 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해주겠다는 소개 자리에도 별 감흥 없이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애의 필요성이나 결혼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달 휴가 내고 해외여행을 좀 가볼까 해요. 한 달씩이나 휴가를 내고요? 역시나 선생님에게 소개를 받았던 그 남자도 착실함과는 거리가 먼 한량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대충 밥만 먹고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하며 영혼 없는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은희 씨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말인데 은희 씨,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제주도에 여행 가실래요? 네? 저희 오늘 처음 만난 사이예요. 게다가 아직 아무 사이도 아닌데 여행을 같이 가서 무얼 하겠다고. 전 좀 그러네요. 아, 다른 뜻 없었습니다. 제가 매년 여름마다 제주도에 바다 수영하러 가는 걸 좋아해서요. 은희 씨랑 함께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날씨도 더운데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지 않으세요? 매년 여름마다 제주도에 바다 수영을 하러 간다니. 태어나 한 번도 비행기에 발을 들여본 적 없는 제게는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느껴지는 발언이었습니다. 수영이 하고 싶어서 제주도까지요? 저는 안 되겠네요. 아직 한 번도 안 가본 제주도를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랑 가는 것도 못하겠고 저 수영 못합니다.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은희 씨, 오늘 저 왜 만나셨어요? 연애하려고 만나신 거 아니에요? 그건 맞는데 아무튼 저 그쪽하고 못 만나겠어요. 왜 자꾸 못한다고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래도 한 가지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은희 씨, 태어나는 것만 제 선택, 제 의지와 상관없었던 것뿐이지 태어난 후에 어떻게 뭘 하고 살아가는지는 저의 의지만 있다면 다 가능하답니다. 수영을 배우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언젠가 수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저를 만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언젠가 저를 만나게 되겠죠. 저는 은희 씨 만나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되는 데까지 해보려고요. 식사 다 하셨으면 이만 일어나시죠. 카페라떼 맛있게 하는 집 아는데. 당돌하고 직설적인 남자의 말에 정말 많이 당황했지만 의지만 있다면 결국 다 가능하다는 남자의 말이 귀에 쏙 박혔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태어나고 버려진 후에 제 의지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없었습니다. 의지를 갖고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 제가 하고자 했던 일들은 모두 제 것이 되었더라고요. 남자의 말이 고맙게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남자와 커피까지 마시고 작별 인사를 했고 두 번째 만남에서 고백을 받았습니다. 연애합시다. 아니, 뭐가 그렇게 성격이 급해요. 우리 겨우 두 번째 만남인데. 돌다리는 두드려보고 건너야만 하는 줄 알았던 저와 건너다가 돌다리가 무너지면 수영해서 살면 된다고 우기던 성격 급한 남자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평생 함께 해야 할 동반자를 너무 쉽게 선택한 것 아니냐고요? 네, 저도 그땐 그런 두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남자와 함께 있으면 그동안의 긴장감과 경계심이 모두 무너진다는 것이었어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을 완전히 편안한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 반드시 해야 해. 절대 그러면 안 돼. 같은 엄격한 저의 규칙들이 희미해지고 삶을 유연하게 또 여유있게 살아가는 것. 그때는 그것이 제게 참 마법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야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순서가 바뀐 셈이죠. 가장 깊게 고민했지만 가장 빨리 알려야 했던 저의 가정사. 아니, 가정이 없었으니 가정사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고아로 컸다는 사실을 알면 이 남자가 제게 정이 떨어지지 않을까 많이 떨렸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혼자서 컸는데도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자랐다니. 멋진 사람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나줘서 고마워요. 남자의 대답에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내 손을 슬쩍 잡으면서 그 말을 하고 눈을 마주치는데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왠지 더 멋있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가 생겼었습니다. 연애 3개월 만에 저희는 본격적인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고 남자의 부모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3개월 전 남자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던 때보다 2배, 아니 10배는 더 긴장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게 되시면 분명 결혼을 반대하실 것이라는 생각. 자기 집에 간다고 마중 나온 남자가 저를 태우고 어느 커다란 주택 앞에 차를 세웠을 때 그 생각은 더욱더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대문 옆으로 차고가 있고 마당에는 잔디가 깔려있는 웅장한 주택 앞에 저의 작은 용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도저히 말씀드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상수 씨 집이에요? 네, 괜찮아요. 걱정 마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어요. 응, 그래, 왔어. 오느라 고생했다. 얼른 들어와요. 배고프죠? 식탁에 나란히 앉은 저희 세 사람은 완전한 불협화음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세 사람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림이었지만 저 혼자만 돌연변이처럼 보였어요. 남자의 집에 가면 식사를 차릴 때 어떤 말투로 어머님 곁에 가서 도와드리겠다고 해야 할지 같은 것들을 고민하면서 왔는데 이 집은 반찬 그릇을 직접 옮길 필요도 없이 그 집에 일하시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직접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저 정말 그때는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식사는 입에 맞아요? 우리 여사님하고 내가 같이 했어요. 네, 맛있어요. 이렇게 많이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말씀 편하게 하셔도 돼요. 정말? 그럼 나 말 편하게 할게. 골고루 많이 먹으라고 많이 했지. 우리 집 귀한 손님인데.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귀한 손님이라고 해주시는 말에 살짝 죄송함을 느꼈습니다. 괜히 기세에 눌려 어울리지 않는 죄책감에 스스로 불편한 손님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때 아버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에서 음료병 하나를 꺼내 오셨습니다. 며느라, 식혜 좋아하지? 같이 마시자. 저 식혜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알지. 저것이 알려줬으니. 당신이 알려드렸어요? 자, 얼른 잠 받아. 술 대신 식혜. 짠이다, 짠. 식사에서 후식으로 자연스레 이어지는 분위기 속에 다시금 마음이 불편해져 왔습니다. 왜 아무도 부모님 이야기를 묻지 않으시는 건지. 너희들 들어가서 살 신혼집은 우리가 마련해 두었다. 결혼식에 드는 비용, 너희들 식 올리고 떠날 신혼여행 비용도 전부 신경 쓰지 말거라. 그 재미 하나 보려고 여태 돈 모으며 살았으니. 설상가상으로 아버님께서는 신혼집이며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비용까지 전부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제 마음은 어쩔 수 없이 부담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물쭈물 몇 번을 고민하다가 힘들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응? 뭐하냐?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고아원에서 컸어요. 됐어. 이야기할 것 없다. 아가, 너 잘못한 거 없다. 너 그거 치부라도 되는 것 마냥 기죽을 것 없어. 우리가 뭐 고아가 되고 싶어서 고아가 됐어? 예, 나도 어렸을 때 친부모한테 버림받고 한참을 고아원에서 지냈다. 그러다 입양돼서 새부모님 만났고. 근데 그게 어디 내 잘못이니? 너도 잘못 하나 없어. 너처럼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 아이가 왜 기가 죽어? 다 그 사람들 잘못이지. 얘야, 나는 너 이해해. 그래서 이렇게 씩씩한 여자가 된 너를 보고 있으면 더 기쁘고 좋아. 상수한테 너 이야기 듣고 내가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졸랐는데. 그래, 며느라가. 은희야, 우리가 이제라도 너 엄마 아빠 해주마. 저의 못난 걱정과는 달리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제게 오히려 위로를 건네셨어요. 저는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려 그 집의 며느리가 되었고 두 분의 넘치는 사랑에 마음이 설레어 시댁을 꼭 저희 집 드나들듯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던 제가 두 분을 통해 사랑이라는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그 집의 딸이라도 된 것처럼 사실 딸 같은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자 했었습니다. 은희야, 아가, 너 목욕탕 가는 거 좋아하니? 몇 번 가봤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보육원 언니들이랑요. 요즘도 가면 바나나 우유 먹어요? 그럼 바나나 우유만 있겠어? 식혜도 있고 구운 계란도 있고 다 있지. 나하고 한번 갈래? 친구들은 다 딸이 하나씩 있어서 딸들하고 목욕도 가고 마사지도 받으러 가고 하는데 나는 딸이 없어서 한 번도 그걸 못 해봤어. 좋아요, 어머님. 가서 우리 재밌게 놀아요. 어머님께서 소심하게 다가와 제게 처음으로 하셨던 친한 척 아닌 친한 척은 바로 목욕탕 함께 가기였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마냥 같이 가서 식혜도 먹고 구운 계란도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어머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은 그냥 목욕탕이 아닌 찜질방이 있는 목욕탕이었어요. 탈의실에서 열쇠를 받아들고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저는 작지만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 먼저 씻고 찜질방에 가 있을래? 네? 그럼 어머님은요? 예, 내가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네가 나랑 같이 발가벗고 목욕하는 건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거라고 하더구나.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아가, 미안하다. 어색하고 민망할 뻔했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 정말 괜찮아요. 괜찮긴.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거 싫어한다는데 내가 매일 배우려고 하면서도 잊어버리게 돼. 너 먼저 씻고 찜질방 가서 기다려. 난 여기서 먹을 것 좀 사고 천천히 들어갈게.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부담스러워 한다며 저조차도 느끼지 못했던 저의 불편함까지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어머님의 그런 행동이 당황스러우면서도 막상 정말 발가벗고 목욕을 했더라면 부끄럽고 민망했을 것 같아 그 배려심 깊은 행동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어머님과 함께 찜질방에 들어앉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며 함께 껍질을 까먹었던 구운 계란은 정말 잊지 못할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제게 엄마가 있었다면 이런 느낌일까? 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어머님께서 귀신같이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딸이 있었으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요즘 그 생각을 그렇게 자주 한다니까. 딸이 있었으면 이런 느낌일까? 이렇게. 겨우 찜질방 왔는데도 자랑스럽고, 응? 어머님께서는 찜질방에서 나와 마사지 샵에 가서 함께 마사지를 받으면서도 내내 그 말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딸 같은 말이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인지 들어본 적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게다가 어머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제가 딸이라도 된 것처럼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딸처럼 군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몰라도 없는 애교를 꾹 짜내어 한번 앙탈을 피워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제가 살면서 누구한테 그런 걸 해봤겠습니까? 남편한테도 해보지 않은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께 더 친근감을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왔냐? 어머님, 저희 왔어요. 왜 또 왔어? 지난주에도 왔으면서
그냥 너희들끼리 놀러 가고 쉬지 그랬어. 일이 매번 오는 것도 힘들고 불편할 텐데. 저 하나도 안 불편해요. 어머님, 혹시 저 오는 거 불편하신 거 아니죠? 내가 뭐가 불편해. 아들, 딸 오는데 반갑고 좋지. 솔직히 한 번 오면 집에 안 갔으면 좋겠지, 나야. 진짜요? 그럼 오늘 저희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자고 갈까요? 그럴래? 근데 네 서방 표정 봐라. 이번 주도 여기서 자고 간다고 했다간 울겠다 울겠어. 어머님과 가까워진 며느리는 그렇게 시댁을 자주 들렀네요. 남편과 둘이서 보내는 주말도 참 소중하고 좋았지만 왜 그렇게 시댁에 가서 노는 게 좋았는지 지금 생각해도 철없는 저의 행동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납니다. 시댁 방문을 안방 드나들듯 자주 하다 보니 자연스레 시댁에 있는 강아지와 도우미 이모님과도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장군아, 형수 왔다. 낯을 가려 모르는 사람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던 예쁜 멍멍이 장군이는 저를 보면 한달음에 달려와 얼굴을 할르라 정신이 없었고 저는 그런 장군이가 너무 예뻤습니다. 강아지를 이렇게 만져보고 안아보고 교감하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동물과도 이렇게 감정을 나누며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참 뭉클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늘 갈 때마다 제가 불편한 것은 없는지 조용히 도와주시던 도우미 이모님께서는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꿰뚫어 드셨다가 제가 오는 날마다 꼭 그 간식으로만 꺼내어 주시곤 했습니다. 이모님은 6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셨는데 어머님께서는 종종 언니라고 부르기도 하시고 저희 남편은 이모라고 부르며 가깝고 편하게 지내는 사이인 듯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나 시부모님께 하는 것처럼 이모님께 애교 있는 목소리가 나가기도 하고 이모님이 저를 작은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고 부담스러워 은희 씨라고 불러달라고 하면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니, 이름을 부르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왜요? 제가 제 이름 대신 금희 씨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은희를 은희라고 부르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저 정말 불편해서 그래요. 이모님하고도 친하고 가까워지고 싶은데 작은 사모님이라는 호칭은 저를 저 돌덩이처럼 얼어붙게 해요. 그래도 한번 사장님 사모님께 여쭤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 언니, 우리도 이렇게 지냈는데 은희하고는 그렇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뭐예요? 그냥 편하게 불러요. 나하고도 둘이 있을 땐 미자야 숙자야 하고 지내면서. 아유,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래도 적응이 안 되긴 해서. 노력할게요, 은희씨. 어머님하고 이모님 되게 친한 사이신가 보다. 그죠? 그럼 친하지.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은희아가 너도 지내보면 알겠지만 성격이 되게 좋은 분이야. 그래서 안 친해지고는 못 배겨. 친해지고 싶게 만들어. 워낙 좋은 분이라서. 쑥스럽게 사람 세워두고 왜 칭찬을 하고 그러세요? 어머님과 이모님 두 분도 다른 사람이 보면 고용주와 근로자의 사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셨어요. 그런 사람 사는 소리가 나는 화목하고 따뜻한 집을 도저히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님,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루는 학교에서 애들이 밀고 간 밀대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사물함의 어깨를 세게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 그냥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참 웃긴 게 그 주 주말 시댁에 갔더니 슬금슬금 어깨가 아파오더라고요. 어머님께 이미 전화로 온갖 엄살과 앙탈을 부려놓고도 모자랐던 건지 아니면 진짜 어깨가 다치기라도 했던 건지 살짝만 아팠을 때는 일부러 엄살을 부렸는데 진짜 아프니까 어머님께는 비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별것 아닌 일에 괜히 걱정하실까 싶어서. 거실에 있는 약통을 꺼내 파스를 들고 어머님 눈을 피해 몰래 이모님께 다가갔습니다. 인기척 없이 슬금슬금 다가온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 소리를 지르려는 이모님의 입을 살며시 막아드리고 가져온 파스를 내밀며 부탁드렸어요.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여기 어깨에 손이 안 닿아서요. 왜요? 파스는 왜 붙이는 거예요? 다쳤어요? 쉿, 비밀이에요. 별로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아픈 거 괜히 아시면 걱정하실 거예요. 어디 봐요. 아이고, 멍이 시퍼렇게 크게도 들었네. 멍이요? 멍이 들었어요? 엄청 크게 들었어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가만, 이거 잠시만. 이게 왜? 네?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왜요? 뭐 때문인데요? 저 뭐 어디 이상해요?
그게 아니라, 아니, 휴, 여기 어깨에 있는 점 말이에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점이요? 아, 그 점이 좀 너무 크긴 하죠.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완전 골칫덩이에요. 예쁘지도 않고. 안 보이는 곳에 있어서 망정이지. 보이는 곳에 있었으면 최선을 다해서 없애버렸을 거예요. 원장님 말로는, 저 있었던 보육원 원장님이요. 저 아기 때 선생님들 사이에서 별칭이 그거였대요. 점은이. 점이 워낙 도드라지는 애라고. 웃기죠? 세상에 점씨라는 성이 있었더라면 제 이름이 정말 점씨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다행히도 김씨지만. 갓난아이 때 보육원에 맡겨졌었다고 하셨죠? 네, 아주 갓난아기 때요. 정말 세상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때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뭐가 얼마나 힘들었기에 낳아놓고 버렸을까. 그렇게 차가운 곳에 버릴 거면서 이름은 왜 지어놓고 간 건지. 은희. 그럼 은희라는 이름은 지내던 곳에서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원래 이름인 거예요? 네, 뭐 그런 셈이죠. 누가 그 이름을 지은 건지 진짜 성은 뭐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요. 중학교 사춘기 때는 제 이름이 너무 싫었어요. 내 이름인데 정체 모를 이름 같다고 해야 할까? 죄송해요. 제가 너무 쓸데없는 이야기를. 죄송해요, 이모님. 별로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옛날 생각에 정신없이 떠들다 점점 어두워지는 이모님의 표정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1절만 할 걸. 애국가도 아니고 4절까지 하고 있었네 하는 생각에 죄송하다며 옷을 고쳐 입고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이모님이 덥석 제 팔뚝을 잡으셨어요. 깜짝 놀란 얼굴을 하고 돌아보자 아직 놀라기에 이르다는 듯 안쓰러움을 가득 담은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요. 이 대목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뜬금없는 사과의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모님께서 내게 미안할 일이 뭐가 있지. 방금 상황에서 파스를 잘못 붙여주시기라도 했다면 그나마 미안한 상황이지. 그 외엔 전혀 미안해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언니 왜 그래? 무슨 일이에요? 아가, 무슨 일이야? 그게 이모님께서 제 파스를 붙여주시다가 제가 아무래도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이모님은 눈물을 꾸역꾸역 참듯이 말하며 시어머님과 저를 식탁에 앉히셨습니다. 파스를 붙이는데 어깨 점 모양이 너무 익숙해서 처음엔 이걸 어디서 봤더라 했는데 제가 예전에 일하던 사모님 댁에서 본 거였어요. 이름도 은희. 어깨에 꼭 나비같이 생긴 모양의 커다란 점. 은희. 처음에 이름 들었을 때 부모 없이 혼자였다고 했을 때 제가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은희씨. 그렇게 버린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알아서는 안 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꼭 하늘 커다란 망치로 두드리는 것처럼 무언가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옆에서 함께 듣고 계시던 어머님께서 깜짝 놀라며 다그치자 다시 이모님이 뒷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집 시어머니, 그러니까 은희씨 할머니가 은희씨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용하다는 점집은 다 찾아다니고 점을 보러 다녔어요. 근데 어떤 한 집이 꼭 자기랑 잘 맞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자기가 점을 보러 다녔어.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글쎄 그 집 사모님이 아이를 낳자마자 그 할망이 미친 건지 점괘를 봤는데 아이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 아들이 죽는다고. 자기 아들 죽을까봐 손녀를 내치는 그 미친 여자 때문에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출산하고 지쳐서 잠든 사모님을 두고 갓난아이를 그렇게. 이모님의 입에서는 들으면 들을수록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이모님이 하시는 말 하나하나 혹여 놓칠세라 이를 꽉 깨물고 들었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그 여자가 울부짖는 사모님을 붙잡고 달랜답시고 하는 말이 좋은 이름 지어서 손목에 팔찌 채워 보냈다고. 잘 살 거라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자기도 엉엉 울더라고요. 너무 기이했어 나는. 끔찍하고 무서웠어 그 인간이. 어떻게 그런 짓을. 참다 못해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어요. 이대로 뒀다간 사모님이 정말 죽기라도 할 것 같아서. 근데 그 여자가 나를 불러다가 내 자식들 이름을 말하며 협박을 하는데 미안해요. 내 생각만 하느라 결국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이모님, 정말이에요? 정말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다 진짜예요? 거짓말이죠.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제발.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남도 아니고 아빠가, 할머니가. 충격과 공포심에 덜덜 떠는 저와 그런저를 달래는 어머님, 그리고 진실을 토하며 사죄하는 이모님. 세 여자의 눈물로 부엌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더 울었을까요? 계속 우는 저를 달래다 어머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듯 저를 소파 위로 눕히셨습니다. 어머님, 너 계속 울다 쓰러지면 나 못 산다. 그만 울어. 언니도 그만 울어. 정말 나한테 왜 이래? 어머님께서도 상황이 받아들이기 힘드셨는지 눈물로 흠뻑 젖은 얼굴을 찡그리며 소리치셨어요. 이모님이 잔뜩 힘 빠진 걸음걸이로 제가 누운 소파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원래는 강씨예요. 강은희. 강씨는 은희씨 엄마 성씨예요.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은희씨 어머니가. 딸 잃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여자 곁에 친구로 보호자로 있어주는 것 뿐이었어요. 언니, 좀. 여사님, 그만하세요, 이제. 어머님, 저 괜찮아요. 이모님, 그래서 그 인간들은요? 잘 살고 있어요? 은희 씨 어머니는 혼자가 됐어요. 시어머니랑 남편이 한날 사고로 눈을 감아버렸어. 딸도 잃고 남편도 잃고. 점괘랑 반대로 됐네요. 천벌 받은 거지. 그래도 난 속이 안 풀려. 천하의 나쁜 인간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행동을.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가를. 저는 어머님의 분노 섞인 말씀을 뒤로 이모님의 뒷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기절을 했습니다.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어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남편과 어머님, 아버님. 폐를 끼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죄송해요. 말을 하네. 여보, 우라가 은희가 말을 하네. 그 후로 더 아픈 곳이 없는데도 온갖 검사를 핑계로 며칠을 병원에서 강제 휴식을 하고 병원 생활이 갑갑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쯤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눈을 떴던 그때부터 퇴원하는 날까지 수없이 고민했던 것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님 아버님 댁으로 바로 가요. 당신 집에 가서 쉬어야죠. 부모님 댁은 다음에 가도 되잖아. 아니야, 가요. 나 이모님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 이모님 그만 두셨어. 엄마하고 상의 끝에. 뭐? 안 돼. 나 할 말 있단 말이야. 당장 만나게 해줘요. 이모님은 저한테 지은 죄가 미안해서, 어머님은 그걸 알고도 이제야 사실을 밝힌 이모님에게 화가 나서 그렇게 정리가 되었다는 걸 알고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굴을 보고 할 말이 있다는 저의 말에 다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어머님. 익숙했던 동네 카페의 구석자리에 이모님과 마주 앉으니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마음을 깰 수 있는 것은 오직 저뿐이었어요. 저 낳아주신 분이랑은 아직 연락하세요? 네, 워낙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그렇게 된 게 꼭 제 탓 같아서 미안하고 안쓰럽고 죄송해서 그렇게 곁에 있다 보니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저를 보면 그 집에서의 생활을 계속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서 곁을 떠나려고 하다가도 나마저 없으면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차마 못 떠났어요. 내 존재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저 한번 만나게 해줘요. 정말요? 정말? 네, 솔직히 그분은 죄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진 모르지만 그래도 되찾고 싶어요. 엄마를. 오래 고민하고 내린 결정을 이모님께 들려드렸고 그렇게 저는 엄마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도 태어나자마자 내린 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많이 걱정하셨지만 저의 생각은 이미 확고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만나러 가는 날 어머님께서는 집까지 찾아오셔서 제가 괜찮은지를 수차례 확인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님과 저를 따라 덩달아 긴장하고 있는 남편을 보며 긴장하지 않으려, 아무렇지 않으려 수없이 머릿속에 괜찮아를 되새기고 심호흡을 해보았지만 잔잔하게 떨려오는 온몸은 감추려야 감춰지지 않았어요. 여보, 괜찮아요? 당신 몸을 너무 떠는데. 괜찮아요. 나 정말 떨고 싶지 않아. 떠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요. 어떡하지? 아가, 괜찮다. 떨어도 괜찮아. 떨리는 게 당연한 거야. 안아줄게. 떨어도 돼.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를 만나는데 어떻게 떨리지 않을 수가 있겠니? 엄마를 대신해서 시엄마가 안아줄게. 괜찮다.
이따 가서 엄마가 이렇게 안아줄 거야. 엄마를 다시 만나서 기쁠 생각만, 행복한 생각만 해. 알았지, 우리 은희? 어머님께서는 보기 흉하게 덜덜 떠는 제가 뭐가 예쁘다고 연신 품에 안아주시고 머리를 쓸어 넘겨주시며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을 연신 머릿속에 떠올리며 도착한 약속 장소. 저 멀리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는 수척한 모습을 한 중년의 여성이 어깨를 움츠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을 본 적도, 향기를 맡아본 적도 없는 그런 엄마. 그 모습을 보는데 그동안 살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원망과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엄마는 죄가 없었습니다. 정말 죄가 있다면 그동안 충분히 저를 한 번쯤 찾아봐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것. 넋이나가 찾아볼 생각도 못하고 저렇게 눈에 띄게 야인 모습으로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원망할 부분이었고 미워할 부분이었습니다. 저 야윈 엄마를 어떻게 다시 살찌우나, 어떻게 사람답게 살게 해주나, 다가가며 점점 복잡해지던 머릿속은 엄마와 마주하고 자세히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텅 비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몸속에 수분이 다시 충분히 저장되기라도 한 건지 엄마의 엉망이 되어버린 얼굴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저의 얼굴을 발견하고 또다시 엉엉 울어버렸거든요.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저를 있는 힘껏 끌어안은 낯선 엄마의 품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어떤 분노도, 어떤 원망도 다 내려놓은 채 한 번의 포옹으로 서로가 살아온 시간, 서로가 느꼈던 감정을 공유하며 엄마, 내 딸, 남은 시간 나랑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와는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까지도 차오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 몇 분씩 끌어안고 우는 시간을 가졌지만 신기하리만큼 끌리는 무언가가 있어 금방 마음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어머님께서는 저희 엄마를 꼭 돕고 싶다고 몸이 아픈 곳은 없는지 활력을 찾자며 함께 운동을 다니기 시작하셨고 성격 급한 남편은 집부터 구해야 한다며 저희 신혼집 근처로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을 옮겨버렸습니다. 그 나쁜 인간들과 함께 살던 집에 어떻게 수년간 몸을 담고 살아올 수 있었는지, 수십 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목숨을 지켜왔던 건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마는 힘든 상태였습니다. 모든 갈등과 오해를 정리한 이모님께서는 다시 일을 시작하셨고 그동안 엄마를 지켜봐 와주셨던 이모님께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예전에 철없는 은희 씨와 이모님으로 말이에요. 좋은 분들의 도움으로 저희 엄마는 금방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저희 엄마에게는 잃어버린 30년과 어린 딸, 남편이 있지만 이제 그보다 더 좋은 친구 2명이 있고 남편보다 더 다정한 사위와 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기에 더 감사합니다. 아직 엄마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처럼 든든한 사람들과 함께라면 극복해 나가는 것도 어렵지 않겠지요. 무엇보다 저는 좋은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남편을 만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웠으니 이제 엄마에게도 사랑하는 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조금은 삐뚤게 쌓아진 저의 인생에도 새 생명이 찾아왔거든요. 늦게 엄마를 되찾아서 늦게서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곁에 둘 수 있게 되어서 초조했던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찾았더라면 하고요. 그런데 새 생명을 품고 나니 아직 저희에겐 사랑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마, 시엄마, 시아빠, 더 늙기 전에 좋은 딸로, 그리고 좋은 아내와 좋은 엄마로 착실하게 또 멋지게 살아야겠죠. 할 일이 많습니다. 아자아자 길고 지루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